왜 그렇게 가만히 쓰세요? 할아버지, 혹시 부끄러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제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한순간 제 시야가 흐려지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립스틱을 발라 빨갛고 촉촉했으며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앞서픈 그림자와 빛 사이에서 아찔한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으로 그녀를 밀어내보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피하려 했으나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56세, 젊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여자로서는 원숙한 매력이 넘치는 나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살펴 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서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가 된 김상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한 사연입니다. 가사도움이라는 가면을 쓴 그녀는 저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과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일군 사업가였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이 호화로운 저택은 제 성공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아침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몫의 식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약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 밑의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굽어진 등은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15년 전 저와 이혼한 아내,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 현우. 생각해보면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늘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로, 아들은 상속으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저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은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현기증이 심하게 몰려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준비도, 약 복용도, 집안 청소도 이제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대화는 곧 재산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주제였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가사도우미를 드리세요. 돈은 많으시잖아요. 현우의 말에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아직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요리 중에 손을 대었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력 소개소를 통해 정미연이라는 56세의 여성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전혀 50대처럼 보이는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단정한 갈색 머리에 격식 있는 차림새,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고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의 건강과 생활을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매우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택의 구조와 제 일상 루틴, 그리고 필요한 약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완벽한 가사도우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칙칙했던 저택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겨드릴게요. 이제 홀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한없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연이 오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고 약을 먹는 것도 잊지 않게 되었으며 청결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미연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다른 의미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건네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고 제 어깨나 등을 마사지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신체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젊었을 때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이런 단단한 팔뚝을 보세요. 아직도 힘이 있으시네요. 미연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조금씩 변해갔고 향수 냄새는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여성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친밀한 행동들이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식사와 함께 와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 조금은 괜찮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이런 날까지 약 때문에 즐거움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함께 작은 축하를 해요. 사실 제 생일은 3개월이나 지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와인의 영향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나른하고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연은 식탁을 정리한 후 제 옆에 앉아 천천히 제 팔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의 유혹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이라며 점점 더 짧고 타이트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제 침실을 청소할 때나 약을 가져다 줄 때마다 불필요하게 몸을 숙이거나 접촉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제 침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에 놀랐습니다. 단정했던 유니폼 대신 비치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저는 점점 무너져갔고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미연이 남긴 쪽지와 함께 아침 식사와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녁에 뵐게요. 그날부터 미연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간병인이었고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갔고 그녀가 없는 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날이 갈수록 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러웠고 가끔은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일도 기억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미연이 제 음식과 약에 뭔가를 섞어 저의 정신 상태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달콤한 유혹과 따뜻한 손길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는 약과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녀의 관심과 애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연이 준비해준 특별한 차를 마시고 나니 유난히 졸음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서재 방향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호기심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미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금융 서류들과 재산 문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때때로 휴대폰으로 중요한 부분을 사진 찍었고 메모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가 알고 있던 다정하고 따뜻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과 이상한 점들이 모두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가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밀었고 그 소리에 미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왜 일어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녀는 재빨리 서류들을 모으며 당황한 듯 말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서재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쥐가 있나 하고 와봤어요.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설명은 어색했고 그 웃음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는 서둘러 서재를 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진 틈을 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제 부동산 명세서와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증권사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 달콤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손수건에 싸서 버렸고 정신이 점점 맑아지면서 그녀의 행동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신분증에는 모두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사진은 모두 미연이었습니다. 강미영, 김소연, 박지연. 다양한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완료나 진행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석준 3억 완료, 김민호 2억 5천 완료, 김상호 진행 중 예상 7억.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름이 목록에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재산 추정액과 함께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연.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 저를 노리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트북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홍석준과 김민호라는 이름의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들과 미연의 관계가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결과 두 사람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준은 심장마비로, 김민호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죽기 전에 큰 재산을 간병인에게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노인들을 살해하는 연쇄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바로 저였습니다. 약물로 저를 조종하고 유혹으로 저를 홀리며 결국에는 제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를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휴대폰 충전기 옆에서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우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미연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고 이 이름을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며 제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고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독사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이 음식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모두 드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넘쳤지만 저는 그 음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과 약은 모두 거부하고 몰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연이 장을 보러 나간 짧은 시간을 이용해 오랜 후배이자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는 제가 사업을 할 때부터 함께 해온 후배이자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수야, 나 상우인데 급한 일이 있어. 오늘 꼭 만나야겠다. 제 목소리에 절박함을 느꼈는지 준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미연에게는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척하며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 혼자 운전하시는 건 위험해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이제 그 달콤함이 독이 섞인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그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녀를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준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연의 수상한 행동, 제 건강 상태의 악화,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준수는 깊은 우려와 충격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선배님, 의도적인 약물 투여와 살인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수의 단호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연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제 개인 생활과 재산 상태가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준수는 제 고민을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에게는 전직 경찰 출신의 지인이 있었고 그를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준수는 즉시 민호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튿날 민호는 저와 준수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연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미연이라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그녀는 최근 3년간 최소 5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민호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는 미영의 과거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다양한 가명으로 부유한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했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접근했던 노인들 중 3명이 자연사로 기록된 채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장마비나 뇌출혈과 같이 별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원인으로 죽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약물 투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호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미연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지까지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미연이 준비해준 음식과 약을 몰래 수집하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음식과 약에는 소량의 수면제와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이 섞여 있었고 장기간 복용 시 심장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성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영에게는 현우라는 젊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35세로 그녀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죠. 민호가 보여준 사진 속의 현우는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은 미연이 왜 그토록 범죄에 집착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연이 그동안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행방이었습니다. 민호의 조사에 따르면 미연은 자신이 벌어들인 불법적인 돈의 대부분을 현우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억 원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의류 등 그는 미연의 사냥으로 얻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형적인 골드디거입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으로 유명합니다. 미영은 이 남자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범인 셈입니다. 민호가 보여준 증거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연이 가짜 신분으로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이 현우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가 미연의 돈으로 구입한 고가의 물품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까지. 그 사진들 중에는 현우가 다른 젊은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미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남자가 그녀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영의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연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역시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연은 노인들을 속이고 이용했지만 그녀 역시 현우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수는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영은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현우는 미영을 속여 그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적인 사기와 속임수의 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선배님과 같은 무고한 노인들입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연쇄 고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저와 같은 노인들이었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미연과 현우 모두를 막아야 했습니다. 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미연과 현우의 통화 내용 일부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두 사람은 저를 목표물로 지칭하며 계획을 논의했고 특히 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상호 선생님의 정신 상태를 약물로 조작해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고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후 최종적으로는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준비한 식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이제는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고 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도 모르게 현우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이 음식을 드시면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전부 다 드셔야 해요. 식사 후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거실을 나갔고 저는 그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아니,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모든 게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래, 이번에는 대박이야. 7억 이상은 될 거야.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수와 민호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 미연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수와 민호와 함께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미연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녀가 도주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가 직접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는 바로 제 재산이었습니다. 미연의 목표가 제 재산임을 알았기에 재산을 통해 그녀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며 그녀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방심할 만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준수는 제 집에 비밀리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제 몸에도 작은 녹음 장치를 달았습니다. 민호는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비상시에 즉시 개입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연 씨, 나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내 재산 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제 재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감정을 숨기고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녀를 신분 위조와 이전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여전히 무고함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 그녀가 제 음식에 섞어 넣은 약물, 그녀의 범죄 이력까지 결정타는 현우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점인 현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간병인의 모습은 없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시네요. 사업가 출신답게 날카로우세요. 그녀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차분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야기하듯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결국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대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제 질문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냉혹한 고백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말하자 미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휴대폰을 찾아 움직였고 도망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와 준수 그리고 몇몇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미연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경악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그녀의 주장에 민호는 방금 했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모든 다정함과 관심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제 목숨은 안전해졌고 그녀가 더 이상 다른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이 체포된 후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미연이 준 약으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몸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준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미연의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저를 방문해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배님, 이연의 남자친구 현우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미연이 체포된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준수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미연이 체포되자마자 그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다른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돈,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산이 현우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우가 이연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20대 여성과 함께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역시 현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남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연은 살인 및 사기와 약물 투여, 그리고 불법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민호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해외에서 현지 여성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은 그가 미연에게서 빼앗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당한 셈이네요. 현우는 이제 해외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미연이 모은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우가 체포된 소식은 TV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지목된 그의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막을 내렸고 미연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은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미연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만기 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도 현우에게 속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계속적인 항소가 받아들여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사회로 돌아왔지만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예금마저 재판 비용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몇 주 후 제가 시내에서 보리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근처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미연이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돌려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불러 세울까 고민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분명 악인이었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현우의 사랑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미연의 비참한 처지를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쉼터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고독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뜻밖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교만함이 아닌 절망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더 이상 계산적인 빛이 아닌 진정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배신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노인들에게 했던 악행이 그대로 그녀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대차게 거절한 후 경찰에까지 신고했습니다. 미연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미연과 같은 사람에게 쉽게 속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이런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짧게 통화를 끝내려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살면 어떻겠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통화 초반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이의 얼음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도 미국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현우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손자, 손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텅 빈 저택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현우 가족은 처음에는 제 집 옆 별채에서 지내다가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모든 걸 아버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우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재산 문제로만 소통했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내도 저를 친부모처럼 대해주었고 손자,
손녀들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족과 재결합한 기쁨을 누리는 한편, 저는 미연 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와 상의한 끝에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노인 안전 네트워크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독거 노인들을 각종 사기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의 불행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악은 결국 패배하고 선은 승리합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저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제 사연은 독거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인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소원해진 노인들에게는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현우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재산만 바라봐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 아이들의 할아버지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노인 안전 네트워크 재단을 통해 다른 노인들도 저와 같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미연을 생각할 때면 그녀가 현우에게 배신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로 인해 제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미연의 이야기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석방 이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그녀는 이제 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에서는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와 노숙 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민호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영양 섭취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녀가 노인들에게 투여했던 약물의 일부를 자신도 복용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은 결국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했던 방식 그대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욕망은 그녀 자신을 파괴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비극적인 최후는 제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부와 젊은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녀의 사기를 겪으며 역설적으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뜹니다. 현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식탁이 이제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산을 향한 집착 대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현우는 제가 사업을 하며 얻은 지혜를 존중하고 종종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으며 그 역시 더 이상 제 재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현우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저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 안전 네트워크 재단 활동도 저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이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소원해진 노인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독거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들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방에서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가 된 윤미란입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어플로 낯선 남자를 만났다니 말입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한 번의 술자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저는 여행지에서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겪은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친구 정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할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만남이 뜸해졌던 터라 저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이는 손주 돌보기로 바쁘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취미 생활이나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대도 소개팅 어플 많이 쓴대. 난 벌써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60대가 넘은 여성들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한다니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니, 무슨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그래? 제가 놀라 물었을 때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숨겨진 감정이었으니까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들은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 소개팅 어플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했던 제가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니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나이 지긋한 몇몇 신사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세계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잠시 구경만 하고 앱을 닫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플은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은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개팅 어플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던 술자리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났던 친구 정숙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남해로 여행 가자.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된대. 정숙이의 제안은 저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총 4명이 함께 가기로 했죠. 정숙이, 영자, 경희, 그리고 저. 모두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해의 한 펜션을 예약했고 방문할 관광지도 정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금산 보리암, 그리고 다랭이 마을까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니 기대가 컸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갑자기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여행 못 갈 것 같아. 막내 아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경희의 손자가 아파서 급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3명이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번에는 영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언니들. 사위 회사에서 갑자기 가족 행사가 생겼어요.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행 전날 아침 정숙이마저 연락해 왔습니다. 미란아, 어떡하지? 우리 큰딸이 갑자기 입원했대.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결국 4명으로 계획했던 여행에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펜션 예약금도 지불했고 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도 맑았습니다. 문득 혼자서도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아깝잖아. 그냥 혼자라도 다녀올래.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에 있어야지.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다녀올게. 걱정 마.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을 혼자 가게 되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짐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까지, 약, 화장품, 그리고 책 한 권까지.
오랜만에 여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길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요. 기차는 천천히 남해를 향해 달려갔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다면 더 즐거웠겠지만 혼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며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며 잊고 있었던 여유로움이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문득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가기로 했었는데 혼자서는 그곳에 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혼자 가기 좋은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혼자 오신 손님은 드물어서 대부분 식당들이 2인분부터 받거든요. 특히 이 근처 유명한 바다의 맛 식당은 게장정식이 유명한데 최소 2인분부터 주문해야 해요. 주인의 말에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남해에 왔으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못 먹는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배달 앱을 살펴봤지만 이 지역은 배달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혼자서 뭘 먹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설치했던 소개팅 어플이었습니다. 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열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한적한 남해에도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앱으로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점점 심해지고 게장정식에 대한 욕구가 커져갈수록 그 생각이 더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설마. 하지만 시도해볼까?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남해 식당에서 게장 정식 함께 드실 분 계신가요? 혼자 여행 중인데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요.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편안한 식사 자리였으면 합니다. 현재 바닷가 근처 펜션에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겠다고? 삭제하려고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놀랍게도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남해 여행 중입니다. 게장정식 정말 유명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2인분부터라 포기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박상철이라는 이름의 67세 남성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낯선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식당에서의 만남이고
단지 식사만 같이 하는 것이니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장 감사합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을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자. 하지만 제 얼굴에는 이미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박상철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서성이며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을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아니면 그분이 오지 않기로 한 걸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6시 50분. 약속 시간까지는 10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수평선 위로 황금빛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긴장을 잊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윤미란 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상철 님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넓은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며 게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시 어색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죠? 남해는 처음이신가요? 네, 사실 친구들과 함께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들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오게 됐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창회 모임으로 왔다가 친구들이 다 급한 일로 서울로 돌아가서 혼자 남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직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네요. 별 말씀을요. 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그는 능숙하게 게장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혼자였다면 이런 음식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 됐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로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경험,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아이들은 다 키우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손주도 셋이에요. 저도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손주들은 가끔 볼 수 있어 다행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홀로 남겨진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장을 먹다가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화려한 젊음보다 행복한 황혼이 아름답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그 책은 제 인생의 책이에요. 작년에 3번이나 읽었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가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을 통해 깊은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이런 따뜻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이미 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주변은 은은한 달빛으로 환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상철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남해의 밤바다는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요한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바다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달빛을 놓치게 아쉬워서요. 제 제안에 상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란 씨를 만나게 돼서요. 그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식사했다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달빛 아래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고, 저는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상철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떨자 상철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끌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숙소가 어디신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근처 펜션에 묵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펜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어짐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마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저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네요. 함께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습니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일렁였습니다.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우리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 그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친밀함과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의 불꽃이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가져올 놀라운 반전과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옆에 누워있는 상철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자는 모습은 마치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곧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얼굴에는 어젯밤의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상철 씨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열정 뒤에 찾아온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는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아침이 되니 왠지 어색해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동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피라도 마실래요?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받아들였고,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의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특별했습니다.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오후 기차를 예약해 두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마법 같은 시간이 현실의 빛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상철 씨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저도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키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괜찮아. 어플로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어플을 열어보니 그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앱에서는 서로를 찾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짐을 정리하면서도 간간히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이 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짧은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에 너무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펜션을 나와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마주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런 우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남해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달빛이 비추던 그 바다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특별했던 하룻밤을 그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제게 주어진 작은 선물,
그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즉흥적인 만남도 좋은 거야.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집에 돌아와서도 가끔 어플을 확인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점점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 자원봉사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만남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이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그냥 지나갔을 순간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그냥 잊자. 어차피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가 그리워졌고 결국 저는 다시 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감정이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상철 씨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지에서의 추억으로 남기려 했지만 마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남해의 그 밤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없다는 현실의 작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저는 자꾸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문득 그의 미소가 떠올라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성에게 이렇게 집착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어플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색 기능을 찾아 박상철이라고 입력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나이 필터를 65세에서 70세로 설정하고 다시 검색했지만 여전히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어플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어플 사용법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잃어버린 프로필을 찾는 방법, 이전 대화 기록을 복구하는 방법, 위치, 기반 검색을 하는 방법 등 모든 팁을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유튜브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다시 카페로 옮겨가며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은 글씨에 눈이 피로해져 안경을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꾸만 생각났으니까요. 한 블로그에서는 최근 대화 목록을 통해 연락이 끊긴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그 방법을 따라 해봤지만 제 대화 목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위치 설정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심지어 남해로도 설정을 바꿔봤지만 그의 프로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거지? 밤을 새워가며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해 여행 중 만난 사용자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철 67세 교육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다른 사용자의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어플 사용법을 연구하고 그를 찾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은 어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탈퇴한 건 아니겠지? 어느 날 한 포럼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플은 30일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가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사용자의 경우 여행이 끝나면 어플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어플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했거나 이미 탈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검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어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해에서 5월 15일 저녁 개장 정식을 함께 드신 박상철님을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연이 끊어지면 다시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느낀 특별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를 찾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끔은 꿈에서도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간호사 동료였던 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란 언니, 우리 지역문화센터에서 특별 강연이 있대. 세계 문화를 통해 바라본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인데 같이 들으러 갈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지역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겨우 뒷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오늘 강연자는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박상철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같은 이름이네. 잠시 그 이름에 눈길이 갔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의 남성들 중에는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많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만난 상철 씨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만 했지 대학 교수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당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국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연구의 권위자이신 박상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최근에는 노년층의 문화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단에 한 남성이 올라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 달 전 남해에서 만났던 그 상철 씨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해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 따뜻한 미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만 했을 뿐 자신이 강연을 하는 교수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노년의 삶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강연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정말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만약 강연 후 다가간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희가 제 팔을 톡톡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강단으로 돌렸습니다. 강연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상철 교수는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학식과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해에서 만났을 때도 그가 지적이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떨리는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질문에 상철 교수는 차분하고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연회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강단 앞으로 모여 교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민희야, 나 잠깐 강연자에게 인사하고 올게. 친구에게 말하고 저는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가 나를 알아볼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인파 사이로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 마침내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란 씨, 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란 씨 맞죠? 남해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또는 어쩌면 운명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연을 할 정도로 저명한 교수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처를 교환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서둘러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상철 씨는 명함을 건네며 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과 내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가 나타났고 우리는 마주 앉아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미란 씨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상철 씨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어플로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플은 미란 씨와 만나고 나서 바로 탈퇴하고 삭제해버렸었어요. 학교에서 알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가 프로필에서 사라진 이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각자 어떻게 상대방을 찾으려 노력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저처럼 어플을 다시 설치해 찾아보았고
심지어 남의 펜션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커피 잔이 비워지고 두 번째 잔을 주문할 때쯤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해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일시적인 설렘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관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진중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그의 제안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같은 감정보다 이렇게 서서히 깊어지는 관계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상철 씨는 세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전시품 하나하나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점차 만남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의 대학 캠퍼스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공간을 보니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건 페루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차츰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은퇴 후에 고독했던 날들까지. 3달째 접어들 무렵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작별 인사할 때의 포옹도 길어졌습니다. 남해에서의 하룻밤은 우리 관계의 시작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교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물든 남산을 바라보며 그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관계를 조금씩 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라고만 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특별한 사이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를 만나본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상철 씨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상철 씨는 저를 남해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같은 펜션, 같은 식당, 그리고 같은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해변에 앉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이제 신뢰와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찾고 또 찾았던 그 간절함이 지금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69세에 찾아온 사랑의 의미이자 가치였으니까요. 상철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 벚꽃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설레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풋풋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상철 씨의 조용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지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동거도 완전한 독립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놀랍게도 모두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상철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하다고 했고, 제 딸들도 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물론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단한 의지 앞에서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친구 정수기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도 배웠습니다. 상철 씨는 제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상철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간호해 주었고, 제가 요추 디스크로 고생할 때는 그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미란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행지부터 시작해 점차 해외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상철 씨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본 일출, 터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여행, 그리스 산토리니의 눈부신 바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유독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다른 노년층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상철 씨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실버 반지였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주세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0대에 들어선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과 인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상철님과 미란님의 사연에 응원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 황혼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